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컴퓨팅 사고의 사례 분석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접하고 잘 알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컴퓨팅 사고는 과거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축적된 문제 해결 방법론을 컴퓨터에 적용해 컴퓨터를 제작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컴퓨터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겠죠. 하드웨어가 아닌.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도구로 활용하면서 역으로 컴퓨터의 문제 해결 방식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는 그림처럼 분해, 패턴 인식 과정, 추상화 과정, 그리고 알고리즘의 그 단계를 거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앞서 학습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컴퓨팅 사고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컴퓨팅 사고를 대비해서 풀면 좋을 법한 문제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컴퓨팅 사고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 모든 제품의 발전하는 패러다임은 처음에 기술로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됩니다.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이렇게 판매가 되다가 반응이 좋으면 경쟁 업체가 비슷한 제품을 따라 만들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경쟁이 시작되면서 제품은 기존 기술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제품들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기술과 기능이 어느 정도의 정점에 다다르면 더 이상 나올 제품이 없어요. 더 이상 나올 아이디어가 없어. 그런 상황에 몰리면 이제는 인간의 감성에 자극을 주는 제품들이 출시합니다. 이게 제품 발전의 일반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이러한 패턴들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경영과 마케팅 분야도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영 기법을 내놓고 이걸 누군가 따라하면 추가적인 기능을 더해놓고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감성을 자극하는 기법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 감성 경영, 감성 디자인, 감성 리더십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탁기의 발전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기술이 나옵니다. 수직으로 세워놓고 모터를 돌리는 통돌이라는 세탁기 기술이 나옵니다. 이 기술이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그러다 경쟁이 심해지면 새로운 기능인 짤순이라는 탈수 기능이 더해집니다. 계속 무언가 크고 작은 부가 기능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또 더 나올 게 없으면 감성을 자극하는 제품에 새로운 컬러를 적용한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죠. 드럼 세탁기라는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드럼 세탁기를 다른 회사에서도 곧바로 따라서 출시합니다. 기술은 금방금방 쫓아오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제품이 나옵니다. 세탁 중간에 빨래를 추가로 넣을 수 있다든가, 위는 큰 빨래, 아래는 작은 빨래로 나뉜 세탁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속옷 전용 세탁기, 독신자 전용 미니 세탁기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중간에 손빨래 같이 하면서 세탁기로 돌릴 수 있는 기능 이런 식으로 기능적인 면들이 발전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로 시작해서 기능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기능이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이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제품들이 선보입니다. 딱 보면 예술 작품 같고 가구 같고 세련된 감성으로 제품들이 출시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전혀 다른 개념의 제품으로 발전되기까지 감성적 발전이 줄을 이룹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알고 있다면 컴퓨팅 사고와 접목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발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 발전 패러다임이 기술에서 기능으로, 기능에서 감성으로 발전한다. 이게 하나의 패턴이다. 이 패턴을 응용하면 앞서 배웠던 컴퓨팅적 사고, 컴퓨팅 싱킹, 이 패턴 하나의 알고리즘을 합치면 우리는 보다 앞선 제품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과 기능, 감성을 모두 합친 제품을 만든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제품을 세상에 내놓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런 혁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보시는 아이폰은 기술과 기능, 감성,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채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무나도 앞선 제품이라서 당시엔 누구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저희 나라는 일부 얼리 어댑터만 아이폰을 손에 쥐었을 뿐 국내에는 정식으로 출시되지 못했습니다. IT 강국 코리아에 전 세계 누구나가 아이폰을 다루고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만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2007년 출시되고 2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야 국내에서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의 숙제로 맡기고자 합니다. 자, 애플이라는 기업, 이 아이폰을 만든 애플이라는 기업, 그 애플의 수장이었던 스티브 잡스, 참으로 대단합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기업입니다. 컴퓨팅 사고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공부했던 것처럼 컴퓨팅 사고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애플이 걸어왔던 과거, 애플이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열어줬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애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Think Different, 예전 애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슬로건대로 애플은 늘 새롭고 늘 달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니아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애플이란 기업의 이름이 탄생된 배경은 평소 동양사상과 명상을 즐겼던 스티브 잡스가 늘 모임을 가지던 장소가 사과 농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동네 주변에 사과 농장이 많아서 그걸 보고 생각해냈다는 얘기도 있고요. 과거에 그때 당시에는 무슨 테크놀로지, 무슨 소프트 이런 식의 IT적 이름들이 많았던 시기인데 애플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자체도 아주 신선하죠. 그래서 당시에 기업을 지금처럼 뭐 인터넷으로 찾는 게 아니라 두꺼운 전화번호부로 기업의 연락처를 찾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는 이름은 스티브 잡스가 알던 다른 기업보다 제일 앞에 나왔어서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애플이라는 것은 또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과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애플의 브랜드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처음엔 좀 많이 복잡했어요.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죠. 그러다 점점 단순화되고 심플해집니다. 자, 애플은 처음으로 우리에게 마우스라는 입력 장치를 소개한 기업입니다. 마우스를 처음으로 대중화한 기업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마우스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마우스라는 입력 장치는 정말 고마운 도구입니다. 노트북에 편리한 터치패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리는 마우스를 연결해서 쓰죠. 마우스는 정말 편리하고 빠릅니다. 자, 이 고맙고 감사한 마우스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당연한 듯이 쓰고 있는 이 마우스의 고마움, 마우스의 편리함. 근데
누가 만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그 얘기를 해봅시다. 마우스가 나오기 전에 컴퓨터에는 입력 장치로 키보드만 딸랑 하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명령어를 외우고 활용할 줄 아는 전문가들만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MS-DOS라는 걸 공부했었는데요. 텍스트 기반의 UI에서 명령어를 일일이 외워가지고 타이핑을 해줘야 파일을 탐색하고 어떤 파일을 복사하고 하는 작업들이 가능했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컴퓨터를 다루기에는 정말 무리가 많았고 불편했습니다. 아주 어려웠죠. 근데 이 마우스가 컴퓨터의 입력 장치로 추가되면서 전문 용어로 GUI라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컴퓨터의 명령어를 모르는 사람도 글자만 읽을 줄 알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아주 쉽고 편리하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 마우스가 없었다면 컴퓨터가 대중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애플이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 마우스의 개발은 누구나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근데 만들어진 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 1968년에 엥겔바트라는 분이 XY 좌표를 이용한 포인터, 마우스를 최초로 시연회에서 선보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플이 매킨토시 리사를 1983년에 발표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고 보급이 됩니다. 마우스가 처음 만들어지고 68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약 15년이 지난 시점에야 비로소 대중화가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마우스는 엥겔바트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애플이라는 기업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실용화된 것입니다. 애플이 컴퓨터의 마우스를 활용하는 기술을 얻는 데에는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를 활용하는 기술을 처음 개발한 건 사실 애플이 아니라 제록스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당시 제록스의 펠로알토 연구소는 미국 컴퓨터 기술의 산실이라고 할 정도로 하이 레벨의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1979년 우연히 3일간 제록스 연구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제록스의 연구소에 방문한 스티브 잡스는 한 연구실 문틈으로 우연히 컴퓨터 화면에서 마우스라는 걸 이용해서 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게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것을 보는 순간 자신이 저것으로 뭘 해야 될지를 순간적으로 아마 느꼈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기술을 제록스의 경영진한테 얻게 되는데, 이때 당시 펠로알토의 연구원들은 경영진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GUI라는 기반, 마우스라는 걸 활용해서 누구나가 컴퓨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경영진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등한시했던 기술이 돼버렸죠. 근데 스티브가 제록스한테 거래를 합니다. 이 GUI라는 기술과 마우스 기술을 우리가 곧 상장을 할 거니까 우리 주식 일부를 너네한테 줄 테니까 그 기술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그 기술을 통째로 얻어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록스라는 거대 기업이 그때 당시 엄청난 거대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에서 사장시키려고 했던 이 기술이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새로운 운영 체계와 GUI라는 이 사용자 환경 그리고 마우스. 아마 스티브 잡스는 보물섬을 만난 기분이었을 겁니다. 애플은
원래부터 꾸준히 컴퓨터를 개발해 왔고 텍스트 기반의 컴퓨터를 판매해 왔던 기업이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걸 보는 순간 보다 진부한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곧바로 애플 컴퓨터에 이 GUI와 마우스를 적용하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서 보완한 다음에 이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매킨토시 컴퓨터입니다. 처음에 그 매킨토시의 이름을 리사, 자기의 딸의 이름인 리사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발표 당시에 정말 세상의 모든 찬사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이폰이 나왔던 것처럼. 자, 이를 지켜본 이제 MS의 빌 게이츠. 그때 당시 빌 게이츠는 애플사에 같이 가서 애플의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지켜봤겠죠. 애플이 뭘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지켜본 빌 게이츠는 자신의 새로운 그 OS의 이 개념들을 GUI 개념들을 그대로 갖고 오고 마우스 개념을 갖고 와서 윈도우 1.0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윈도우가 또 탄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제록스에서 저렴하게 자기네 상장할 주식을 주고 얻어온 기술을 다시 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옆에서 보고 이제 따라하는, 카피를 하게 되는 이제 형국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입력 장치, 마우스란 입력 장치로 인해서 컴퓨터라는 어려운 기기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또 오늘날 우리의 스마트폰을 뭐가 있습니까? 우리 스마트폰엔 터치 스크린, 터치패드라는 게 있죠. 자, 이 터치패드는 사실 엥겔바트가 1968년에 만든 그 마우스보다 이전에 만든 훨씬 일찍 개발된 기술입니다. 1965년에 영국에서 존슨이라는 분에 의해서 개발됐어요. 오늘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쓰는 그 기술 그대로를 그때 1965년에 이미 만들었다라는 거죠. 터치패드에는 여러 방식이 존재합니다. 정전식, 전압식 등등. 하지만 대부분의 방식이 다 불편하고 또 정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가락 대신 뭐 펜이나 별도의 장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은 이 문제 또한 개선해서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다소 컨트롤이 어려웠던 터치패드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추가적인 보완을 해서 오늘날 자연스럽게 터치가 되는 아이폰을 개발해낸 거죠. 요즘의 스마트폰은 뭐 제조사를 불문하고 터치의 감도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죠. 마우스에 이어서 터치패드라는 새로운 입력 장치를 만나서 이제 컴퓨터라는 도구를 사용하기가 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은 계속 진화를 거듭하면서 책상이 커다란 컴퓨터보다 더 빠르고 다양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발명되고 우리 인간이 편리하게 활용되기까지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전문가들이 다룰 수 있었던 컴퓨터가 어떻게 우리에게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발전되어 왔는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누구나가 이 초연결 사회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으며 소통을 통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컴퓨팅 사고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우리에게 영리하고 뛰어난 도구가 있지만 문제 해결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도구일 뿐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를 컴퓨팅 사고라는 두뇌를 활용하면 우린 더욱 복잡하고 커다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를 보다
보완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